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6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및 안정도 단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6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6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어떤 것을 더 배워나갈 수 있을지, 어떤 것이 나를 더 성장시켜줄지 그런 기대 심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께 재밌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두려움보다는 약간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떤 것이 나를 더 좋게 만들어줄지 그런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대감이 좀 가득 찬 그런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우리 그러면은 이번 강의에서는 이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준비되셨죠? 출발해 볼게요. 자, 중성점 접지 방식의 이 중성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성점. 좋습니다. 중성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어떠한 선로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거 무슨 결선이죠? Y결선이죠. 자, Y결선을 예로 들어보면은 이 세 개의 상이 만나는 선이 만나는 요 지점, 요 가운데 중점을 우리가 중성점이라고 불러요. 중성점을 접지한다는 건 결국에 이 중성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밑에 있는 대지에 접지를 하는 거죠. 대지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중성점을. 이것을 바로 중성점 접지라고 해요. 근데 지금 단원명을 보시면, 소단원명을 보시면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중성점을 접지할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이 중성점을 그냥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중성점을 연결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대지와. 아니면 이 중성점을 연결할 때 어떠한 저항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 중성점과 대지를 연결할 때 어떠한 리액터를 사용하는 접지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중성점을 연결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지하는 목적, 그쵸?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처음 배워볼게요. 목적. 왜 접지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건전상, 대지, 전위, 상승, 억제, 일선지락시 이상전압의 경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건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3개의 상 중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을, 그러니까 멀쩡한 상 있죠. 정상적인 상을 우리가 건전상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대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접지식에선 전선과 대지 간의 전위를 대지전이라고 하죠. 이 건전상의 대지전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워볼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문장 딱 하나만 보셔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이런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 억제가 있구나라는 것이 있겠죠. 물론 어떤 사고 때? 지락사고 때. 지락사고라고 하는 것은 전선과 대지가 만나는 사고를 지락사고라고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건전상의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시켜주니까 우리가 이 전선로라든지 아니면 기기의 전선로 또는 기기의 절연 레벨 경감. 절연 레벨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절연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절연이 많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는 뜻이죠. 왜 절연 레벨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전위의 상승을 억제시켰기 때문입니다. 중성점을 접지함으로써. 자, 왜냐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절연 레벨이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5였어요. 근데 만약에 전위가 상승이 높아요. 그러면 5레벨보다 만약에 높게 되면 이 절연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연을 더 높게 해줘야 되는데 이 건전상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시켜주게 된다면 여기는 5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만큼 절연을 덜 하는 거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보호개전기 동작 확실.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게요. 보호개전기 정정이라고 할게요. 정정.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개전기가 동작하는 것을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동작할 수 있을지, 보호개전기를 어떻게 함으로써 중성점을 접지함으로써 이 선로를 보호하는, 개통을 보호하는 보호개전기를 동작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개전기 정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네 가지 목적에서 네 번째 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라는 것도 배울 겁니다. 제가 초반에 어떠한 중성점 접지 방식은 리액터를 사용해서 접지한다 했죠. 그 방식이 바로 소호 리액터 접지라는 것인데, 자, 이때 소호 리액터 접지 시 일선 지락 전류, 소멸, 말 그대로 소호 리액터 접지를 했을 때 중성점을 접지해 줌으로써 일선 지락 사고 시 이런 큰 지락 전류를 소멸시켜 준다는 겁니다. 소멸이 뭐예요?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성점 접지는 이렇게 네 가지 목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목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목적이 그러면 중성점 접지 방식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우리가 그러면 아까 초기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접지 방식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종류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중성점을 접지할 때 이쪽에 있는 임피던스를 해보겠습니다. 중성점 임피던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ZN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무한대다 라는 것은 무엇이죠? 무한대. 여러분,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뭡니까? 회로에서 연결되지 않은 것을 말하죠. 개방시킨 것을 말하잖아요. 개방시켰다는 건 뭐예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GN은 무한대. 이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걸까요? 접지하지 않은 거니까 비접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만약에 ZN이 0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죠? 0. 그냥 선으로만 이어진 겁니다. 여기와 여기가 선으로 쭉 이어진 거예요. 도선으로만. 자, 그것을 우리가 직접 접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0에 가까운 것을 직접 접지라고 불러요. 임피던스가.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만약에 어떠한 저항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항 접지라고 부를 거예요. 저항 접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 ZN이 어떠한 리액턴스 JXL 유도 리액턴스죠. 이러한 리액턴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 부를 거냐면 소호 리액터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리액터는 무효분이죠. 그래서 J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ZN이 JXL일 때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중성점 접지 방식에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각각의 무엇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리고 소호 리액터 접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우리가 PC 접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PC 접지. 피터슨 코일 접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맨 처음부터 어떤 거 배워볼까요? 맨 처음 비접지부터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거 쭉 지우고 비접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좋아요. 첫 번째, 비접지 방식입니다. 자, 비접지는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Y결선에서 접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단거리, 비교적 거리가 짧은 송전선로, 그리고 그만큼 전압이 낮은 계통에서 적용한다 그래서 단거리 저전압 송전 계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사용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비접지는 뭐예요? 비접지는 접지를 하지 않은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이라고 하면 보통 접지를 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접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접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접지를 안 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델타 결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A상, 여기가 B상, 여기가 C상이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 상, C상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요? 지락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락사고.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지락된 상에 연결된 정전 용량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쪽 나머지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이죠. 전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흘러요? 지락되는 전류 I, G가 대지를 따라 이렇게 건전상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건전상이 뭐예요? 지락이 나지 않은 상. 자, 요 상과 요 상이 건전상이 되는 거죠. 건전상. 자, 그래서 지락 전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전류가 여기로 흐르지 않고 여기와 여기로 흐르잖아요. 그럼 이 벡터적인 합에 의해서 이 지락 전류 IG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3ωC2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충전 전류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ωC2라고 했어요. 충전 전류는 ωC2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3ωC2죠. 그런데 이 충전 전류가 3개여서 3ωC2가 아니라 벡터적인 합에 의해서 3ωC2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전 용량이 3개니까 충전 전류 3개라서 3ωC2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값은 3ωC2지만 절대로 이 정전 용량이 3개라서 절대로 충전 전류가 3배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락 전류의 결과값이 3ωC2인 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접지 방식인데 비접지 방식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락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대지를 통해서 이제 충전 전류로 건전상으로 이제 전류가 유입된다고 했는데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가 대지로 딱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냥 자연 소멸될 경우도 있어요. 괜찮죠? 지락 전류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도 그냥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락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쪽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점이 지락 전류가 자연 소멸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변압기 한 대 고장이 났을 때, 자, 비접지 방식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죠? 델타 결선이라고 했잖아요. 델타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변압기가 이렇게 3대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나머지 2대로 어떠한 결선을 구성할 수가 있을까요? 변압기 한 대 고장 났는데 나머지 2대로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삼상 전력을 일반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한 대 고장 시에도 V결선으로 삼상 전력 공급 가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는 델타 결선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이것도 자, 3고주파 송전 이런 전류에는 제3고주파 고주파 성분이 있습니다. 송전 계통에는. 그런데 제3고주파는 델타 결선 내부를 순환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고주파가 선로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장점 보시면요. V결선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V결선의 특징을 조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교재에 보시면 팁박스에 적혀 있게 되는데 V결선 출력비와 이용률이 적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V결선 출력비 먼저 볼까요? V결선 출력비. 자, V결선 출력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은 변압기가 3대 있죠. 그쵸? 자, 3V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상전력 3배. 그쵸? 자, 근데 V결선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3VI잖아요. 삼상전력이. V결선 특징이 선전류, 상전류 같고 선간전압, 상전압 같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은 상전압, 상전류일 때 3VI지만 이 V결선일 때는 루트 3VI가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57.7%가 나와요.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게 되면은 57.7%라는 건 뭐예요? 델타 결선일 때보다 출력이 57.7%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V결선의 이용률을 볼게요. 이용률.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이용률을 보면은 V결선은 변압기 몇 대입니까? 지금 한 대가 고장 났다고 했을 때 두 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EVI에다가 출력을 얼마나 내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변압기인데 불구하고 출력을 루트 3 VI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압기를 이용할 때 86.6%에 해당하는 값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대 원래 EVI지만 지금 루트 3 VI의 효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V결선에서의 출력비는 57.7%고요. V결선에서의 이용률은 86.6%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이용률과 출력비와 이용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은 비접지 방식의 장점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밑에 단점 적어볼게요. 사실 비접지 방식의 단점은 제일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하게 되면은 전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줄일 수 있어서 절연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접지 방식에서는요, 이러한 건전상으로 지락전류가 유입이 되게 된다면 나머지 건전상의 어떠한 전이 대지 전위가 상승이 되어서 건전상 대지 전위가 루트 3배 수준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물론 최대 얼마냐면 6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건전상의 대지 전위가 지락 전류가 자연 소멸되지 않고 유입됐을 경우에는 루트 3배 상승하고 최대 6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연 레벨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절연 레벨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2차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2차 사고 확대 우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했던 선로 및 기기 절연 레벨 증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이유는 뭐라고요? 대지 전위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비접지 방식은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비접지 방식은 일반적으로 뭐다? 단거리 송전선로 저전압 계통에서 사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런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직접 접지를 한번 볼 거예요. 직접 접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중성점을 그냥 대지에 직접 연결했다라고 해서 직접 접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비접지는 뭐예요? 접지하지 않은 거잖아요. 직접 접지는 대지와 중성점을 그냥 직접 연결한 거예요. 그럼 직접 접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지우고 보면은 첫 번째, 중성점으로부터 직접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상, B상, C상이라고 했을 때 일선 지락 전류가 여기로 이제 지락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지락 전류가 흐르죠. 그럼 중성점을 통해서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직접 접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자, 이쪽에서의 정전 용량과 이쪽에서의 정전 용량 그리고 이쪽에서의 정전 용량 이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건전상은 어디예요? 여기와 여기잖아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 그쵸? 자, 그런데 이쪽으로 폐회로가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가 모두 다 임피던스가 지금 선으로만 연결했으니까 다 전류가 일로 가겠죠. 지락 전류가. 그러면 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하지 않게 돼요. 조금은 상승하겠죠. 그런데 거의 상승하지 않게 됩니다. 거의. 왜냐면은 다 지락 전류가 일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 지락 전류 IG라는 개가 이렇게 흘러가서 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접지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건전상 대지 전위가 상승이 억제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략전류가 지금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다 흘러가다 보니까 크기가 어떻습니까? 매우 크죠. 지략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계통을 보호하는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해요. 확실.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좋아요. 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기기 및 선로의 절연 레벨도 경감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지전이 상승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쵸? 자, 기기의 및 선로 절연 레벨 경감되겠죠. 그만큼 절연 비용도 감소하게 되고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단선 사고 시. 단선 사고가 뭐예요? 선이 끊어지는 사고죠. 단선 사고 시 이상 전압이 최소가 되고요. 이상 전압 최소. 자, 그 다음에 변압기 단절연 방식 채용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압기 단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인 절연을 의미합니다. 선로에서 변압기로 가는데 변압기 중성적으로 가면 갈수록 절연을 더 작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단절연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이 이유가 가능한 이유는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억제되기 때문이죠. 이상전압이 경감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상전압이 경감되니까 피뢰기 부담이 어떻게 써요? 감소. 우리가 피뢰기는 나중에 이제 변전소 파트에서 배워볼 건데, 피뢰기라고 하는 것은 낙뢰라든지 그런 직접 내리치는 벼락 있죠? 그런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피뢰기라고 불러요. 근데 일선 지락사고 시 이제 직접 접지를 했을 때는 피뢰기의 부담이 감소되어서,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은 피뢰기의 정격 전압 감소라고 여러분께서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피뢰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피뢰기 직접 접지했을 때 정격 전압이 감소, 즉 부담이 감소되는구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력공학은 어느 한 부분 배웠을 때 나중에 그것이 또 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서 딱 문제를 풀이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연관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앞부분에서 배웠든 뒷부분에서 배웠든 여러분이 조금 어디를 가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저만 재밌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셔야 돼요. 공부는 재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재밌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장점으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적었나요? 6가지나 되네요. 직접 접지 장점이 많네요. 많아요. 자, 그리고 단절연 변압기 채용이 이제 이상전압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변압기 중성점 전위가 거의 0전위에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접 연결했잖아요. 0전위에 가깝기 때문에 단절연 채용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지전이 상승이 억제된다라고 했는데, 이 억제되면은 어떤 것을 또 줄일 수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애자 있죠, 애자. 애자 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애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점도 있겠죠, 여러분. 단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점.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했는데 그 원인이 어쨌든 지락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락전류가 매우 큰 저역률의 큰 전류, 대전류이므로 과도 안정도가 매우 나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도 안정도란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및 안정도죠. 다음 강의에서 안정도 파트에서 배워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급격한 외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형 상태를 회복해서 송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지락전류가 일선 지락전류가 직접 접지 방식에서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과도한 정도가 매우 나빠서 절대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커서. 그리고 지락전류가 너무 커서요. 너무 커서 통신선의 근처, 인근 통신선에 끼치는 유도 장애가 크다. 너무 지락전류가 커서 유도장애가 너무 큰 겁니다. 끼치는 유도장애가 큰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점은 기기에 가해지는 충격이 큰 겁니다. 기기에 가해지는 충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는요.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차단기의 동작이 잦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개통의 사고에서 이 일선 지락 사고는 전체 개통 사고의 7~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빈번하게 차단기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차단기가 트립됐다가 다시 풀렸다가 트립됐다가 투입됐다가 트립됐다가 투입됐다가 이런 동작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차단기도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동작이 잦으면 잦을수록 좋지 않은 건 맞으니까 차단기 동작이 잦다라고 단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접지의 단점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직접 접지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최소이고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하고, 자, 그 다음에 기기 및 선로의 절연 레벨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지락전류가 너무 큰 나머지 유도장애도 크고요. 가해지는 충격도 크고요. 그로 인해서 과도 안정도도 매우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배워본 직접 접지 방식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 지우고 저항 접지를 한번 볼게요. 저항 접지. 저항 접지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직접 접지는 뭐예요? 중성점을 대지에 직접 연결한 게 직접 접지죠. 그쵸? 자, 그런데 저항 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이세요? 중성점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한 저항기로 하여금 저항으로 대지와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중성점 임피던스가 저항인 겁니다. ZN이 R과 같은 거죠. 자, 세 개의 상이 있을 때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서 한 것을 말하고, 결국에 이 저항을 어떤 값으로 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지락전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쵸? 저항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락전류가, 우리가 전류가 저항이 높아지면 감소하잖아요. 그럼 저항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가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저항이 너무 작게 되면 지락전류가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요. 고저항 접지 방식과 저저항 접지 방식이 있어요. 자, 고저항은 뭐죠? 고저항. 높은 저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저항이라고는 뭡니까? 낮은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저항 접지 방식의 저항값은, 중성점 저항값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100옴에서 1000옴 정도가 고저항 접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저저항은 30옴 이하의 값을 가진 것을 우리가 저저항 접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요. 접지 저항 값이 너무 낮으면 고장 발생 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커진대요. 유도장애가 커진다는 건 뭐죠? 지락전류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좋아요. 반대로 너무 높으면 어떻습니까? 보호개전기 동작이 곤란해짐과 동시에, 왜냐하면 지락전류가 작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장인지 고장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저항 값을 조절해 줘야지만 우리가 저항 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저항 접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중성점 접지 방식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소리액터 접지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 자, 여기 보시면요. 소리액터 접지 방식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선로정수에 뭐뭐 있었죠? R, L, C, G가 있었죠. 그쵸? 자, 그 중에서 L과 C의 병, 렬, 공, 진을 어떻게 해요? 이용.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소홀리액터 접지입니다. 소홀리액터 접지는 PC 접지라고도 부르게 되고,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중성점이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XT라고 적혀 있는데요. XT라고 적혀 있게 되는데, 요거는 변압기 한 상의 리액턴스를 말하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중성점이 어떠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리액터를 사용해서 오메가 L이라는 소호 리액터를 하여금 대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개의 상이 존재했을 때 마지막 상에 이렇게 IG라는 지락전류, 즉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지락전류가 이 부분에 지금 왔어요. 그런데 지금 화살표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쵸? 자, 지락전류 IG라는 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로 가는 건 뭐예요? 지금 소호 리액터 쪽으로 가는 거고, 일로 가는 건 뭡니까? 정전 용량 쪽으로 가는 거죠. 즉 3선을 일괄한 대지 충전 용량 쪽으로도 가고 소호 리액터 쪽으로도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유도 리액턴스잖아요. 자, 여기 가는 전류를 어떠한 IL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은 뭐죠? XL분의 2잖아요. 유도 리액턴스분의 전압. 2는 대지 전압이죠. 자, 그것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L 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도 리액턴스분의 전압. 이게 전류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전류.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요. 지락된 상은 어차피 안 가니까 나머지 두 개 상으로 또 벡터적인 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뭡니까? 3오메가 C 2가 되는 거죠. 3오메가 C 2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IG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뭐예요? 합이죠. 왜냐면은 이 IG가 들어가서 나누어진 거니까. 이 둘의 합이 뭐예요? 결국 지락전류 G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죠.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소호 리액터는요, L과 C를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지락전류 IG를요,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소호 리액터 접지입니다. 지락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지락전류가 뭐예요? 결국에 0으로 돼야 된다고요. 0으로.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도 있고 2도 있죠. 2로 한번 묶어볼게요. 2로 묶으면은 오메가 L분의 1 플러스 3 오메가 C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J가 붙어 있어요. 다. 여기도 J 오메가 L이고요. 여기도 J 3 오메가 C2예요. 근데 여기를 J로 묶게 되면은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요 값이 뭐라고요? 0에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요 괄호 안의 값이 0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오메가 L분의 1과 3 오메가 C가 어때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양변을 역수치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은 3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야 된다. 여기서 이것은 이제 소호 리액터의 크기가 되겠고요. 유도 리액턴스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오메가를 넘기면요. 그럼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그쵸?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덕턴스잖아요. 인덕턴스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되는 거죠. 좋아요.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결국에 이 L과 C가 병렬로 공진됨으로써 지락전류를 최소로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병렬 공진을 하게 되면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요, 전류가 최소가 됩니다. 이건 직렬 공진과는 달라요. 우리 회로 이론에서 배웠죠.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이 있는데, 직렬 공진은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어서 전류가 그만큼 최대가 되는 거고, 병렬 공진은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어서 전류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전류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0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호 리액터의 크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소호 리액터의 크기. 아까 전에 제가 L이라고 하는 것은 뭐 3 오메가 제곱 C분의 1 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라고도 놨죠. 결국에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를 점으로 해야겠네요. 교재처럼.
변압기 리액턴스 XT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3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야지만 이 지락전류가 0에 가깝게 되더라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자, 반대로 XT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오메가 L 플러스 어떤 것이 되냐면 플러스 3분의 XT가 됩니다. 3분의 XT. 왜 3분의 XT일까요? 한상. XT, XT, XT 다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합성 리액턴스, 한 쌍의 리액턴스는 3분의 XT가 되는 겁니다.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 리액턴스 이렇게 되고 여기서 3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에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XT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려를 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소리액터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형태 있죠? 아래 네모와 같은 형태가 실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소리액터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리액터의 충전 용량이에요. 소리액터의 충전 용량도 QL이라고 해볼까요? QL 또는 QC라고 할게요. 충전 용량이니까 그냥 QC라고 해보겠습니다. 충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 C V의 제곱과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파이 F가 되죠. 여기다가 C 정전 용량이 V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줘야지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소리액터의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액터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런 충전 용량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소리액터의 충전 용량은. 좋아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는 오메가 CV 제곱만 기억을 하셔도 요 밑에까지 유도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V는 뭐예요? 선간전압이에요. 선간전압. 상전압 아닙니다. 대지전압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 선간전압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합조도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합조도. 합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주기가 됩시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 합주기 아니고요. 네, 아니고. 자, 우리가 배워볼 거는 우리 이제 합조도예요. 합조도. 자, 합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병렬 공진을 벗어난 정도를 우리가 합조도라고 합니다. 근데 합조도를 보통 P라고 표현할 거예요. P. 근데 P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소리액터의 탭 전류 I에서 대지 충전 전류 IC. 대지 충전 전류는 뭐죠?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대지 충전 전류예요. 자,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소리액터의 탭 전류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결국에 지락 전류는 소리액터의 탭 전류 더하기 대지 충전 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I-IC를 무엇에 대해서? IC에 대해서 하고 이것을 100%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을 비로소 합조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I라고 하는 건 소리액터의 탭 전류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메가 L분의 2라고 표현하고요. I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죠? 3 오메가 C 2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다음에 분모에 뭐 있어요? 3 오메가 C 2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모두 다 2가 있으니까 지워볼까요? 자, 지우고 여기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합조도가 0보다 크냐, 0과 같냐, 0보다 작냐 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어떤 것에 따라 달라져요? 이 분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분자가 0보다 크면 그냥 합조도는 0보다 큰 거고요. 분자가 0과 같으면 합조도는 0과 같은 거고 분자가 0보다 작으면 합조도는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눠볼 건데 첫 번째, 여기 보면은 P가 0보다 큰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분자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써볼까요? 노란색으로 써보죠. 오메가 L분의 1 마이너스 3 오메가 C가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그러면 3ωC를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3ωC가 되죠. 양변을 역수를 취해볼게요. 그러면 ωL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호 반전되고 여긴 뭐예요? 3ωC분의 1이다. 결국에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합조도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조도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과보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과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액터의 탭 전류가 대지 충전 전류보다 큰 상태를 우리가 과보상이라고 하게 되고 그때의 조건을 ωL은 3ωC분의 1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리액터에서는 이러한 과보상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과보상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게 되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볼게요. P가 0과 같을 때예요. 이거 무슨 상태냐면은 병렬 공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과하게 보상이 된 거고 이거는 병렬 공진 상태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런 경우는 그럼 무엇이에요? ωL분의 1과 3ωC가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양변 또 역수 취해서도 똑같죠. 그럼 이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면은 ωL이라고 하는 것은 3ωC분의 1과 같더라라는 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0보다 작은 경우 합조도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부족보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족보상. 부족보상은 뭐예요? 탭 전류가 대지 충전 전류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게 되고 결국에 조건을 적어보게 되면은 ω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보다 커요? 3ωC분의 1보다 큰 상태를 우리가 합조도가 0보다 작아서 부족보상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소리액터 접지에서 이렇게 합조도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과보상을 채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특징. 이거 지워볼게요. 특징.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장단점이 되겠죠? 첫 번째,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 최소.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통신선에 끼치는 유도장애 얼마가 돼요? 최소가 되죠. 최소. 자, 그 다음에 설비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설비의 가격은 설비가 고가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매우 작아서 지락전류가 매우 작아 어떤 것이 불확실해요? 보호개전기 동작이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과 좀 대비되는 개념입니까, 여러분? 직접 접지와 대비되죠. 직접 접지는 지락전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했는데 소리액터 접지에서는 반대로 지락전류를 다 병렬공진에 의해서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최소 매우 작아서 보호개전기가 이것이 고장인지 고장이 아닌지 동작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단선 사고 시 단선 사고 뭐죠? 끊어지는 거죠. 이 세 개의 선 중에 하나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나머지 두 개로만 들어가게 되겠죠. 커피시터. 자, 단선 사고 시 직렬 공진에 의해서 이번에는 병렬 공진 아닙니다. 직렬 공진이에요.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 전압 최대.
직렬 공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병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최대여서 전류가 최소이지만 직렬 공진이 발생함으로써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돼요.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전류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뭐예요? 이상전압이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소리액터 접지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 5가지를 적어줄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보면은 장점이 이 2가지고요. 단점이 이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쓸 수 있겠네요. 장점 제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지락 전류가 최소이니까 뭐예요? 과도 안정도가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과도 안정도 뭐라 그랬죠? 고장이 발생해도 평형 상태를 회복해서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락 전류가 최소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바로 지락 사고 차단시키지 않고 바로 다시 송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과도 안정도가 매우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 이것이 이제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지워보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특징, 중성점 접지 방식별 종류 특징을 볼게요. 특성 비교. 좋습니다. 자, 이 지점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왼쪽은 비접지와 직접 접지를 구분하는 거고요. 오른쪽은요, 직접 접지와 방금 본 소호리액터 접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비접지와 직접 접지 볼게요.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어떻습니까? 비접지의 경우에는 최대가 되었다면 직접 접지는 어때요? 전류가 다 접지 쪽으로 가버리니까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접지 같은 경우는 고장이 2차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2차 고장 확대 우려. 근데 직접 접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최소이고. 절연 레벨도 어때요? 대지전이 상승이 최대이니까 절연 레벨 경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만큼 더 절연이 필요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직접 접지의 경우에는 대지전이가 상승이 최소이니까 절연 레벨 경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이 흰색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요, 직접 접지와 소호리액터 접지를 비교하는 건데, 직접 접지의 경우에는 지락 전류가 최대라고 했고요. 소호리액터 접지는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최소의 지락 전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장애도 어때요? 지락 전류가 크니까 크게 되고요.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작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계전기 동작이 어때요? 지락 전류가 크니까 확실하지만 여기 소호리액터 접지에서는 작으니까 불확실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과도 안정도 같은 경우는 저역률의 대전류인 지락 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나쁘다라고 할 수 있고, 소호리액터 접지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표만 좀 기억하시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중성점 접지 방식별 특징을 묻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기억하시는데 조금 용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표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이 표가 나온 근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단원별 개념 확인을 해볼 건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라요. 좋아요. 자, 1번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가장 큰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지락 전류가 가장 큰 거 뭐죠? 바로 직접 접지 방식. 노란색으로 쓸까요? 직접 접지. 그 다음에 고장 시 과도 안정도가 제일 좋은 거. 지락 전류가 최소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 자, 그 다음에 V결선 시의 출력비와 이용률을 각각 적으시오라고 했는데, V결선 출력비 뭐였죠? 출력비는 57.7%. 이게 출력비였고요. 그 다음에 이용률은 뭐예요? 86.6%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 중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최소인 접지 방식은 비접지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OX? 대지전이 상승이 최소인 접지 방식. 이거는 비접지가 아니라 직접 접지죠. 그래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점 접지 방식 개념 확인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방식 어떤 것이 있었죠? 비접지,
직접 접지, 그 다음에 저항 접지, 소울리히트 접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각각의 특징, 장점, 단점 그리고 소울리히트 접지 같은 경우에는 합조도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잘 복습하시고요. 저는 유도장애와 안정도에 대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